안녕하세요. 저는 애정을 갖고 구독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신기하네요. 매일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세상에 참 기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 저에게도 누구보다 시원한 사연이 있었어요. 통쾌하고 재미있던 그 순간을 함께 나누고자 사연을 씁니다. 저희 집은 이혼 가정이에요. 아빠 엄마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셨어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저희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셔서 이혼했다고 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생 때 이혼을 하셨고요. 저에겐 위로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와 아빠가 저희 둘에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 이혼할 거야. 너희 누구 따라갈 거야? 너네도 이제 다 컸으니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누구 하나 꼭 골라야 해? 다 같이 살면 안 돼? 나는 엄마랑도 살고 싶고 아빠랑도 살고 싶은데. 미안한데 아빠 엄마는 같이 살 수가 없어. 너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다 아빠랑 살아도 되고 다 엄마랑 살아도 돼. 한 명씩 아빠 엄마 선택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엄마와 살게 되었고요. 언니는 아빠를 따라가서 따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는데 바로 아빠가 재혼했다는 거예요. 아빠는 지방으로 가서 언니랑 살다가 어떤 아줌마를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 소식을 엄마한테 전해 들었는데 당시에는 아빠의 재혼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는 생각이 복잡한지 좀 화가 난 말투로 말씀하셨는데 저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셨겠죠. 재혼은 했어도 언니를 잘 키울 거라고 강하게 말했다는데 그날 아빠가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빠와의 연락은 일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나 엄마나 우리는 우리 둘이 전부였어요. 엄마는 원래 가정주부셨는데 아빠랑 이혼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식당 잡부로 일하시다가 제가 고3 때 결국 식당을 차리셨어요. 그때 엄마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었습니다. 엄마가 고생한 것 제가 다 보고 자라서 엄마에 대한 애정이 애틋하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칼국수 집을 차렸어요. 그런데 이게 은근히 맛있어서 입소문을 탔고요. 인근에서 꽤 유명한 칼국수집이 되었죠. 사람들이 줄 서서 먹기도 하고 맛집으로 여러 번 소개되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어주었고 덕분에 우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일이 하도 바빠서 돈을 쓸 시간도 없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하루 시간을 내서 은행에 다녀왔어요. 수진아, 우리 이제 빚 없어. 엄마가 오늘 은행에 가서 한 방에 다 갚아버렸다. 에이구, 속 시원하다. 그 지긋지긋했던 빚덩어리 이제 오늘부터 없는 거야. 아니, 그 많은 빚 언제 갚나 했는데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다. 이제 빚 없어졌으니까 차곡차곡 쌓일 일만 남았다. 그치? 엄마가 그동안 장사가 너무 바빠서 돈 관리를 잘 못했는데 그동안 많이 벌었더라고. 빚 갚고도 남은 게 많아서 가게 확장을 좀 할까 해. 매번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미안해서 가게를 빨리 손보고 싶었어. 맞아. 손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건데 보답을 해야지. 가게가 좀 더 쾌적해지면 대기 시간도 줄어서 더 좋을 것 같아. 그때부터 엄마의 팔자가 피기 시작했어요. 빚 청산을 했고 남은 돈으로 가게를 확장시켰죠. 그래도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정말 돈을 쓸어 모은다는 표현이 딱이에요. 또 다시 열심히 벌어서 많은 돈을 모았고요. 어디에 쓸까 하다가 집을 사게 되었어요. 엄마가 일하기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전셋집을 탈피하게 되었지요. 엄마도 내 집 마련이 처음이었는데요. 이왕 사는 거 좋은 거 사자며 좀 무리를 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좋은 동네에 가장 유명한 아파트를 사셨죠. 정말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일할 때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졸업 후에 취직도 했어요.
그리고 취업 후 1년이 지난 뒤에 저는 오래 사귀어온 선배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대학교 선배였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연애를 했던 터라 오래 만나온 사이예요. 서로의 마음은 변치 않았고 이젠 둘 다 취업도 하고 자리도 잡았으니까 남자친구 쪽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20대 중반이고 결혼을 하기에는 좀 이른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막연히 결혼은 30 이후에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보다 6살이나 많다 보니까 나이가 있어서 저랑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언젠간 결혼을 할 때도 이 사람이랑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때 하나 지금 하나 어쨌든 결혼을 할 거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남자친구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는데 조금 있던 그것마저도 큰 사기를 당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금전적인 조건으로 보면 제가 더 좋은 것 같지만 제가 마음을 기대거나 조언을 구할 때에는 항상 예비 신랑에게 많은 의지를 해서 정신적인 조건으로는 예비 신랑이 더 많이 가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조건 따윈 생각지도 않고 그럭저럭 자기 몸 하나는 건사할 수 있으니 결혼해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니 참 많은 것이 고민되더라고요.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엄마한테 알렸어요. 엄마는 제 결혼 소식에 좀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직 20대인데 이때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데 벌써 결혼이야. 결혼에 묶이지 말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많이 놀아보고 일도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게 어떠니? 이때 쌓는 추억이 평생 가는 거다 너. 아이 그런데 엄마 나도 그 사람 많이 좋아해. 선배도 나 많이 좋아하고. 결혼은 선배랑 할 건데 언젠간 할 결혼이라면 일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 뭐 하긴 데이트 비용 아낄 수 있어서 좋긴 하겠다. 그래도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데 결혼은 좋아한다는 마음만으로 해서는 안 돼. 선배가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데 그리고 선배 직장이 나보다 더 좋아. 둘이 먹고 사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도 엄마가 너라면 결혼은 나중에 하고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면서 젊음을 불태울 거다. 그까지 결혼 안 해도 그만인데 네가 이렇게 일찍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무 아깝다 우리 딸. 그리고 그동안 가슴에 얹힌 것 마냥 무거웠던 것을 넌지시 물어보았죠. 저 근데 엄마 아빠 연락처는 알아? 나 그래도 결혼하는데 아빠니까 결혼한다는 것 정도는 알려줘야 하지 않아? 그건 그렇네. 네 아빠이긴 하니까. 엄마가 전화번호가 있긴 한데 옛날 걸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엄마가 내일 한번 전화해 볼게. 다음날 엄마는 아빠한테 전화를 했고요. 아빠도 흔쾌히 축하해 주었대요. 그리고 상견례와 결혼식장에서도 아버지 역할 다 할 거라고 날 잡히면 알려달라고 했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아빠가 결혼 비용에 보태라고 1,000만 원도 보내주셨대요. 같이 살진 않았고 연락 한 번 한 적 없지만 이게 부정이구나 하며 뭉클한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게다가 생전 연락 한 번 없던 언니도 엄청나게 축하해 주었어요. 상견례 때 만나자며 반갑게 통화했는데요. 오래간만에 내 가족이 만난다고 생각하니 좀 설레기도 했어요. 행복한 날을 꿈꾸며 결혼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 항상 무슨 법칙들이 오잖아요. 행복 뒤에 항상 시련이 온다는 걸요. 그렇게 행복한 꿈을 품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4기였고요.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어쩐지 요즘 따라 이상하게 힘이 없고 많이 아프다 하셨는데 암이라니요? 엄마도 생각이 많으신지 주변을 정리하려 하셨어요. 엄마가 그래도 살면서 이 가게 하나는 잘 운영했잖아.
그래서 그런데 네가 맡아서 한다고 하면 비법 다 알려줄게. 해볼래? 아니, 나는 손재주도 없고 음식은 전혀 못하잖아. 내 전공과도 맞지 않고. 내가 그 큰 식당을 운영할 깜냥이 안 돼. 그럼 가게 정리하려고 해. 팔려고 하면 팔리긴 하는데 내가 죽고 나서 혹시라도 명성이 이상해지면 네 마음고생할 것 같아 그냥 정리하려고 한다. 조금씩 이 세상을 정리하는 엄마를 보며 참 많이 슬펐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라 예비시댁에 미리 말씀드려야 된다고 판단했어요. 저 어머님, 저희 엄마께서 많이 아파서 저희 결혼 조금 미룰 수 있을까요? 얼마 남지 않으셔서요. 어머, 어머님이 어떻게 많이 아프시니? 네가 마음이 안 좋겠구나. 큰일도 앞두고 있는데 엄마 마음도 편치 않을 거야. 아이, 그나저나 식을 미루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내가 여기저기 다 말하고 다녔고 결혼식장에서도 그거 위약금 물어내야 하지 않니?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꼭 미뤄야 하겠니? 아이, 엄마 살아계실 때 차라리 결혼식을 올리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요. 곧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실 거라서 결혼식 참석도 못 하세요. 어머님,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압니다. 예비 신랑은 외동아들이고 집안의 개혼이니 결혼식이 상당히 중요했겠죠. 하지만 저는 엄마와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어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에게 제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며 결혼식을 미뤘어요. 저희 엄마가 아프셔서 상황이 안 된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며 냉랭한 반응이셨어요. 그래도 저는 모른 척하고 제 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랑 많은 일을 하지도 못했는데 병을 앓고 난 후 2개월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많이 슬펐던 건 처음이었어요. 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정신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은 저뿐이라 상의할 사람도 없어서 허둥지둥거리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아빠와 언니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상주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빠와 헤어진 뒤 처음 만나게 된 날이었어요. 재혼까지 하셨는데 일부러 휴가를 내서 온 거고요. 아빠랑 재혼한 아줌마도 사정 다 이해하시고 보내주셨대요. 참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빠와 언니가 어색할까 싶었는데 가족은 가족이더라고요. 금세 안정을 찾았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아빠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는 네 엄마랑 그때 많이 싸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좋은 곳 잘 갔을 거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 걱정 안 돼. 남은 네가 걱정이지. 아빠가 있으니까 정말 든든해요. 엄마랑 저 힘들게 살 땐 아빠 원망 많이 했는데 그 원망 오늘로써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제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아빠와 언니가 상주를 같이 해주니 참 든든했어요. 친척들과 지인들이 조문을 하러 왔다가 아빠의 얼굴을 보고 놀랐지만 대체적으로 고맙다는 반응이었죠. 장례식에서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도 다녀가셨어요. 아이,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견례 때 만날 줄 알았는데 이런 곳에서 뵙게 되네요.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떠나는 애 엄마가 많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낯이 굉장히 익는데요. 예? 저요? 글쎄요. 제가 워낙 흔하게 생긴 인상이라 비슷한 사람과 헷갈리시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실례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딸이 결혼할 사이라 더 정이 가서 그런가 봅니다. 결혼 얘기는 장례가 끝나고 차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알쏭달쏭 표정을 지으셨어요. 한참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하셨지만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장례를 잘 마친 뒤 예비시댁에 그동안 배려해 주신 것과 조문을 온 것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갔어요. 그런데 초상집에 불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엄마랑 살던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족이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상속받는 건 맞지? 네, 맞아요. 살아생전에 많은 금액을 남기고 가셔서 제가 졸지에 부자가 되었어요. 저희는 이미 신혼집을 계약했기 때문에 그 집으로 들어갈 거고요. 엄마 집은 아직 처분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괜찮아질 때까지 좀 비워두려고요. 어머, 그럼 잘 됐네. 나 2달 뒤면 집 빼야 되는데 돌아가신 예비사돈 내 아파트 들어가면 되겠다. 예비사돈이 나한테 복을 내려주고 가셨네. 며느리 예쁘게 봐달라고. 네? 어머님, 거기는 저희 엄마 집인데요. 저희 엄마 짐도 그대로 있고요. 근데 거기에 왜 어머님이 들어오세요? 추억이 있는 집으로 남겨놓으려고 한 건데요. 예, 내가 결혼까지 밀어주고 우리 아들 너한테 주는데 그것도 안 되겠니? 시부모도 부모다. 내가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좀 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구니? 그때 옆에서 잠자코 있던 예비 남편도 자기 엄마 말에 거들었어요. 자기야, 살아생전에 장모님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가셨는데 이 집 하나 정도는 우리 엄마한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자기 지금 뭐라고 했어? 그게 당연한 일이니? 어쩜 그래? 우리 엄마가 돈 벌 때 뭐 도와준 거라도 있어? 우리 엄마 죽기를 기다렸니? 우리 엄마 죽자마자 왜 우리 엄마 집을 탐내? 거기 우리 엄마 집이고 앞으로는 내 집이야. 제가 파르르 떨면서 소리를 쳤어요. 덤비면 가만히 안 둔다는 식으로 그 둘을 노려보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신랑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듯한 제스처로 옆구리를 찔렀고요. 그랬더니 둘이 얌전해졌어요. 한참을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저를 한 번이라도 더 건들면 폭발할 것 같자 말을 돌리대요. 예, 그건 그렇고 앞으로 결혼은 어떻게 진행할 거니? 상의할 어른 안 계시니까 혼자서 해결해야 할 텐데 상견례는 생략해야 하나? 아버지랑 최근에 연락이 닿아서요. 제 결혼 도와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아버지와 상의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계속 제 눈치만 보시다가 저도 기분이 확 상해져서 그날 그렇게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저를 쫓아나오며 예비신랑은 저에게 계속 사과했어요. 자기야,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경솔했어. 어머님 집인데 내가 우리 엄마 힘든 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죄송스러워서 그랬나 봐. 미안해. 나는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뱉을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집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그래? 알지. 내가 순간 정신이 돌았었나 봐.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경솔했어. 예비 신랑은 계속 미안하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과를 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길래 한순간 그럴 수도 있겠지. 제가 여태 봐온 이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에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께 전화해서 결혼 진행에 대해 물었고요. 상견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의논했어요. 아빠, 오늘 예비시댁에 갔다 왔는데요. 상견례를 할 건지 아님 생략해야 될지 묻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번거로우니까 생략해도 되긴 해요. 아니다. 내가 네 결혼에 아빠 노릇 다 한다고 했잖아. 아빠는 멀쩡하잖아. 상견례는 꼭 갈 거다. 상견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돼. 그러니까 날 잡으면 알려줘. 네, 아빠 감사해요. 그럼 예비 시어머니와 상견례 날짜 상의하고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하고 그 예비 신랑은 어떤 사람이야? 널 많이 예뻐해줘?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는데 너희는 어떠니? 예비 신랑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래 사귀어와서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무슨 일이든 기댈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한 사람이고요.
아이, 그래. 그건 참 다행이네. 그래도 결혼할 때까지는 예비 시댁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뭐든 조심하렴. 웬만해서는 믿지 말고, 알았지? 아빠는 이상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은 그 뜻을 몰랐는데 나중에 그 말의 숨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상견례는 하겠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시며 은근히 물어보았어요. 결혼하면 예단비 이런 거 주잖아. 너 나 혼자라고 적게 주면 안 된다. 자고로 예단 적게 오면 평생 미움받는 법이야. 결혼식도 네 마음대로 미뤘잖니. 내가 여지껏 네 편이 다 봐줬으니 그런 거 보상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담아 보내. 알아들었지? 보상, 편이? 그런 단어가 무척 걸리적거렸지만 더 이상 예비 시어머니와 싸우기 싫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 건 저도 알아요. 어머님, 남들 하는 만큼 담아 보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네 신혼집 말인데 내가 곧 전세 만기라서 나가야 되거든. 지금 신혼집 비어 있잖아. 거기서 좀 살아도 되겠지? 싫으면 네 엄마 집에서 살아도 되고. 어머님, 왜 자꾸 저희 집을 탐내세요? 그때 이야기 다 끝낸 거 아니었어요? 왜 또 이러세요? 내가 좀 궁해서 그런다, 궁해서. 남들은 며느리가 집도 사주고 그런다는데 내가 치질이 복도 없지. 내가 천년만년 산다고 했니? 잠깐 살겠다고, 잠깐. 어머님은 뭐가 그리 당당하신지 저에게 집 달라고 소리쳤어요. 저도 지지 않고 덤볐죠. 그날 시어머님과 그렇게 대판 싸웠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비 신랑과 대판 싸웠죠. 오늘 자기 엄마 때문에 나 너무 화가 난 거 알아?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집을 넘보셔? 도대체 왜? 집에서 뭐라고 했길래 어머님이 이러는 거야? 뭐? 우리 엄마랑 또? 미안해. 내가 직장이 든든하잖아. 아무래도 나 정도면 더 나은 집에 장가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 자기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재산이 많으니까 엄마가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엄마 집을 넘보냐고. 오늘 집에 가서 똑똑히 말씀드려. 다시 한 번 더 그런 소리 하시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알았어? 그런데 예비 신랑이랑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때마침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혼집 중도금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됐다고 했어요. 집값을 분명 반반씩 내기로 했었기에 처음 계약금을 제가 냈었고 예비 신랑이 중도금을 내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이사 가는 날 같이 나눠내기로 했는데요. 자기, 오늘 중도금 내는 날인데 잊었어? 아직 입금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빨리 넣어. 그거 말이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미안한데 자기가 대신 내주면 안 될까? 뭐? 왜 돈이 없어? 자기 중도금 낼 돈 충분히 있다고 했잖아. 내가 자기 사정 다 아는데 왜 돈이 없어? 사실 계산을 잘못했어. 남아있는 돈이 없더라. 자기도 안 돼? 정 안 되면 대출 받지 뭐. 솔직히 결혼 이야기 처음 나올 때는 대충 서로 가진 경제적인 상황만 오픈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비 신랑도 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직업이 좋아서 연봉도 꽤 돼요. 실제로 성과급으로 얼마씩 받았다고 오픈하기도 했고요. 많이 벌어나서 반반씩 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자꾸만 반반씩 하자고 했던 것들은 돈을 주지 않았고요. 저보다 더 해오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자기야,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결혼하면서 자꾸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네. 이런 기분으로는 자기랑 결혼 못할 것 같아. 아니, 중도금을 내야 하는 당일 저녁에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끝이야? 그럼 내가 해결해 줄 것 같았어?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한평생을 살아? 우리 잠시 연락하지 말고 떨어져 있어 보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중도금도 못 내서 그래? 자기야, 그건 대출 받아서 먼저 입금해주면 되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출? 자기야, 내가 자기 사정 다 아는데 그 많은 돈 어디다 썼어?
지금까지 결혼 준비하면서 자기 돈은 거의 안 썼는데 어디다가 쓰고 돈이 없다고 하는 거냐고. 그게 내가 주식에다 좀 썼고 엄마 집 계약할 때 좀 보태라고 드렸어. 뭐? 결혼할 때 쓰려고 놔둔 돈을 나랑 상의도 없이 맘대로 했어? 자기 진짜 정말 실망이다. 자기한테 신뢰가 없어지려고 해. 요즘 자기 입에서 나온 말들이 그동안 내가 알던 자기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이 결혼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우리 시간을 좀 갖자. 그렇게 처음으로 예비 신랑과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 오랜 시간 사귈 때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 결혼을 해야 하나 해서부터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보통 결혼을 준비하면서 인간의 본색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예비 신랑의 진짜 모습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아팠었는데 며칠 후 예비 신랑이 저를 찾아와서 또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 엄마와도 잘 말했고 자기가 중도금 냈다며 하도 사정을 했어요. 저도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마음 정리가 쉽게 되지 않고 제가 알아온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인지 한 번 더 겪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알게 되었어요. 중도금은 예비 신랑이 대출을 받아낸 거고요. 그 돈은 추후에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한 번에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결혼하는 마당에 빚을 내서 중도금을 낸 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가진 돈을 주고 대출부터 막았죠. 그건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다시 사이가 좋아지자 예비 신랑은 슬슬 또 발동을 걸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야,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곧 부부가 될 거니까 이런 부분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묻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줘. 어머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재산이 다 자기한테 넘어왔잖아. 그 돈 결혼 비용에 혹은 우리 결혼 후 공금으로 어느 정도 쓸 생각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야. 내가 어떻게 이 돈을 함부로 막 써? 나는 한동안 이 돈 절대 쓰지 않을 생각이야. 그래도 우리가 부부가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당신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나와도 공유할 거지? 자꾸 돈돈거리는 예비 신랑한테 다시 짜증이 올라왔어요. 그날 또 엄청나게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예비 신랑한테 자꾸 실망하게 되었어요. 마치 제 재산을 탐내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가진 금전적인 부분에 흑심을 품은 것 같았고요. 혹시나 제 경제적인 뒷배경 때문에 그동안 저를 만나왔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 작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엄마한테 상속받은 이 돈, 내가 다 쓰기도 뭐하고 안 쓰기도 뭐하고 자꾸 이 돈이 있으니까 싸우게 되는 것 같아서 모두 다 기부하기로 했어. 뭐? 야, 이 등신아, 그 돈을 왜? 그 돈을 다? 정말 상등신 아니야? 그럼 내가 너랑 왜 결혼을 해? 뭐? 상등신? 뭐? 나랑 결혼을 왜 해? 이게 본심이었구나. 당신 내 재산 보고 좋아했어? 내 뒷배경이 탐이 나서 나랑 사귄 거냐고. 이제 와서 말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할 때 재산의 유무 확인 안 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냐고. 너도 내 직업 괜찮아서 나랑 사귀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나랑 상의도 없이 기부를 해? 내 돈이니까. 내 돈 내 맘대로 했다는데 당신과 무슨 상의를 해? 그리고 나는 자기 직업 괜찮아서 사귄 거 아니야. 어쩜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줄 아니? 그날 서로 모진 말들을 하고 엄청 싸웠어요. 사실은 기부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죠. 예비 신랑한테 내가 이 정도로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나오나 하고 말을 한 거였는데 이렇게 본색을 드러낼 줄은 몰랐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오만 정이 다 떨어졌죠. 이미 청첩장도 만들었고 알만한 사람들 다 저희 결혼에 대해 다 아는데 이대로 없기에는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이런 사람이랑 한평생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여러 생각으로 고민이 되고 있는데 하필 상견례 날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파혼이다 싶었거든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견례를 하려고 하니 당연히 내키지 않았는데 상견례 하기 전에 아빠가 따로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아빠, 죄송하지만 저 이 결혼 엎을 생각이에요. 정말 모자가 쌍으로 저한테 덤벼들더라고요. 제 돈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상견례부터 안 할 생각입니다. 아빠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빠가 자꾸 상견례까지는 끊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망할 놈의 집안. 그래, 그동안 마음고생 좀 했겠다.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상견례까지는 좀 더 버텨주면 안 될까? 끝낼 때 끝내더라도 꼭 상견례장까지만.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왜 그러시는데요? 지금 같은 기분이면 상견례고 뭐고 간에 그 사람들한테 준 것들, 받은 상처들 다 고소하고 싶어요. 네 기분 이해한다만 그래도 딱 상견례장까지만. 내가 그 두 사람한테 볼 일이 있어서 그래. 사실은 말이야. 그리고 아빠가 알려준 내용은 심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아빠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꾸역꾸역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견례 날까지 참아왔어요. 그리고 상견례 당일 저는 복수의 날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을 갔습니다. 꾸미지도 않았어요.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갔죠. 제 모습을 본 예비 시어머니가 단번에 뭐라고 하시대요? 아, 너는 무슨 상견례장에 오는데 옷차림이 그게 뭐니? 돈을 다 날려서 옷 사 입을 돈도 없는 거야? 저걸 어디다 써먹어? 어머님, 아들은 중도금 내야 할 돈도 없어서 대출받았는데 누가 누구한테 돈 없다고 하세요? 아들한테 물어봐요. 오늘 식사 후 낼 돈은 있냐고요? 어머, 얘 봐라. 너 결혼 안 할 거야? 너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또 만날 수 있을 줄 알아? 그럼요. 널리고 널린 게 저것보다 더 좋은 남자들인데. 어머님이 다른 여자 고생 안 시키고 평생 데리고 살아주면 더 좋겠네요. 그때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여러 명이 온 것 같았죠. 저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에 조금 긴장까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앉아있는 식당 방문을 세게 열더니 큰 소리로 예비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김미자, 너 여기 숨어 있었냐? 어디 갔나 했더니 서울에 와 있었어. 꼭꼭 숨어서 절대 못 찾겠던데. 잘도 숨어 다녔네. 그런데 너 아주 딱 걸렸어.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한 남성은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방으로 들어와 예비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았고요. 그 밖에 10명이 우르르 더 몰려들어와 예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늘어졌어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난 채 예비 시어머니를 마구 잡아당겼고요. 잠깐의 몸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말린다고 말리는데 혼자 10명을 어떻게 이겨요? 저는 뒤로 살짝 물러나 있었어요. 너무 소리가 요란해지자 식당의 직원들까지 가세 싸움을 말렸고요. 겨우 말려서 진정이 되었어요. 너 우리 갯돈 어디다 놔뒀어? 네가 감히 우리 갯돈을 들고 튀어? 네가 돈 갖고 튀어서 우리가 어떻게 산 줄 알아? 그런데 뭐 뻔뻔하게 아들 결혼을 시킨다고? 에라이 천벌 받을 거사. 남의 인생은 쪽박 내놓고 너만 잘 살 것 같았냐? 아니, 나를 어떻게 찾아온 거야? 내가 그래서 일부러 금융거래도 안 했고 핸드폰도 다른 사람 명의를 썼는데? 제가 알려줬죠. 예전에 시골 마을에 사셨죠? 저도 예전에 그 옆 동네에서 살았었지요. 장례식장에서 보고 어쩐지 나식다 그랬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마을을 망하게 한 주범 당신이었어. 우리 마을 갯돈 모조리 갖고 튀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기영이 내는 딸 결혼 비용이었는데 그걸 갖고 튀어. 이 나쁜 년. 그 많은 돈 다 어쨌어? 아휴, 이래서 집안에 여자를 잘 들여야 하는 거야. 내가 천년만 아니었어도 안 들켰을 텐데 말이야. 내가 저거 반대를 했어야 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요, 가려지나. 저를 만나서 들통난 게 아니라 죄 짓고 사니까 잡힌 거지. 그리고 누가 결혼한대요? 저도 댁 같은 집안에 시집 안 가서 천만다행이네요. 봐봐, 저 인간은 마저도 정신을 못 차려. 지금 경찰 불렸으니까 법적으로 해결하자고요. 어디 콩밥 한번 먹어봐라. 알고 보니 예비 시어머니는 예전에 살았던 시골 마을에서 갯돈을 들고 튄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장례식장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낯익다 했던 게 바로 그때 뵀었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다행히도 예비 시어머니한테 직접적으로 당한 건 없었어요. 아빠는 그 당시 건넌 마을에서 살았는데 그 마을에 친척이 살고 계셔서 자주 왔다 갔다 했었답니다. 그 마을에서 재혼한 그 아줌마도 만났던 거고요. 결혼하려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몇 번 마주쳤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친척이 갯돈 사기를 당했고 그 주범이 예비 시모였던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날린 돈이 자그마치 억이 넘었고요.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혀졌다고 해요. 너 그 많은 돈 가지고 뭐 했어? 설마 다 쓴 건 아니지? 그 많은 돈을 한 번에 다 쓸 리가 없어. 남은 거라도 내놔. 내놓으라고. 그 돈이 남아있었으면 내가 이러고 살겠냐고요. 돈 없어. 나도 그 돈 그렇게 힘들게 가지고 건물 사려고 했는데 나도 사기당했다고. 나도 사기당했어. 나도 억울하다고.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널 믿고 전 재산을 맡긴 우리보다 더 억울할까.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욕심나서 돈을 들고 튄 거구만. 너 같은 건 평생 콩밥을 먹어도 싸. 그 많은 게 돈을 들고 튀어서 남의 딸은 시집을 못 가게 되었는데 자기 아들은 이것저것 재면서 장가 보내려고 하더니 정말 염치도 없는 사람이네요. 하마터면 이런 일들 다 모르고 우리 딸 결혼시킬 뻔했지 뭐예요. 내가 기억해내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입이 있어도 지금은 다물고 있으세요. 저 인간은 저거 평생 자기 죄가 뭔지 모르고 살 거야. 평생 남 탓만 하고 살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건 마치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도운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사람 3명만 거치면 모든 사람 다 알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을 체감했죠. 아수라장이 된 상견례장에서 경찰서로 옮겨졌고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는 고소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 인간이 남은 평생 하루도 안 쉬고 평생 일한다고 해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아들도 신혼집 중도금 낼 돈이 없어서 대출받았던 현실인데 저 인간 둘이 어떻게 이 난간을 헤쳐나갈까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으로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는 실형에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예비 신랑과는 파혼을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결혼 진행했던 것들 올스톱하고 환불받을 건 환불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혼할 뻔한 그 남자가 이미 환불을 요청했고요. 전 모든 항목을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 계좌로 돌려받았더군요. 아니 자기 돈 들어가지도 않았던 항목에서 왜 권리행세를 부릴까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 내가 다 결제했었고 예식장도 내가 다 예약금 걸었었는데 그 돈을 왜 당신이 채가는 거야? 당신 돈 하나도 들어간 게 없는데 내 돈 내놔. 결혼해도 재산분할이 있는 것처럼 파혼을 해도 재산분할을 해야지. 이게 너 혼자 예약 걸고 싶다고 해서 걸 수 있는 항목이냐? 나랑 같이 상담했고 나랑 같이 예약했으면 환불도 반반으로 해야 하는 거야. 너 정말 거지구나. 너 이거 엄연히 범죄야 범죄. 왜 남의 돈을 갈취해가? 진짜 끝까지 이렇게 구질구질 거지 새끼처럼 굴래? 나 이거 가만 안 있어? 그러자 이 인간은 내 말 중간에 끊으며 듣기 싫다는 듯 택시 타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저는 저 인간의 태도에 너무 열이 받아서 이 부분도 끝까지 하면서 CCTV 가리자고 했어요. 네 엄마가 그렇게 철창신세 진 거 보고도 나한테 돈으로 따지고 싶냐고요.
아이, 돈 밝히고 남의 돈 한 푼이라도 더 떼먹으려고 하는 건 자기 엄마 DNA를 똑 닮았나 봐요. 헤어지는 마당에 한 건 더 해보려고 머리 쓰는 이놈이 아주 괘씸해서 저는 소송하자고 했어요. 아, 그래. 내가 뭐 소송이 무서운 줄 아냐? 나 너보다 아는 사람 많고 우리 회사 대기업이라서 회사 변호사들도 자주 만나는데 그 변호사들한테 맡겨서 소송 걸면 돼. 이건 일방적으로 네가 파토낸 거라서 네 잘못이 매우 크다고. 넌 가만 보면 똑똑한 척은 육실하게 하던데 알고 보면 순 빈 껍데기만 있는 인간인데 말이야. 너 지금 내가 낸 돈 모두 갈취한 거야. 너 내 돈 훔쳐간 거라고. 근데도 혼인 파탄이 내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니? 너만 아는 사람 많아? 나도 많아. 이렇게 환불받은 돈까지 저놈이 싹 다 갈취해 갔다는 걸 알게 된 저희 언니랑 아빠는 두 팔 걷어서 변호사를 알아봐 줬어요. 고작 몇 푼 안 되는 돈이라고 하지만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간의 태도가 범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전 다행히 좋은 변호사를 만나 바로 소장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터무니가 없다는 듯이 이전 예비신랑 지능이 낮은 사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저는 동문회를 나갔고요. 소장을 받은 이전 예비신랑은 동문회에 지발로 기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게 제가 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도 제 몇몇 친구들한테 들었는지 그걸 알고 다시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헤어질 이유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리고 이 소장 말이야, 이건 좀 취하해줘라. 내가 돌려받은 돈 바로 송금할게. 내가 네 계좌니까 지금 쏠게.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돈 바로 쏴주는데 아니 이렇게 1초 만에 돈 돌려줄 수 있었던 인간이 거지같이 돈 안 돌려준다고 뻐기고 있었던 겁니다. 참네. 일단 돈은 잘 들어왔고 소송 취하는 글쎄 생각 좀 해봐야겠어. 그리고 너 진짜 웃긴다. 지금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당신 내 재산 보고 이러는 거잖아. 내가 기부 안 했다니까 이러는 거야? 내 돈 같이 쓰려고? 그리고 자기 엄마가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것 같아? 우리 엄마랑 나 영 끊을 거야. 이미 엄마 일에는 손 뗐다고. 나는 엄마랑 각각이야. 다르게 생각해줘. 웃기시네. 내가 한두 번 속니? 결혼할 때도 그렇게 내 돈 어떻게 해보려고 속셈을 드러내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 번 더 매달려보는 거야? 나는 정말 아니니까 이제 제발 꺼져줘. 날 봐도 모른 척 해주고. 아유, 왜 그래? 다들 결혼할 때 헤어질 정도로 많이 싸운대. 우리도 그런 거야. 화 풀고 냉정하게 생각해봐. 우리 정말 좋았었잖아. 할 수만 있다면 당신하고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파내고 싶어.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넌 내 흑역사니까 어디 가서 나랑 결혼까지 갈 뻔했다고 입도 뻥끗하지 마. 알았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서 파혼에 대한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다시 알려줬어요. 상견례 후 예약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했고 신혼집 계약한 곳은 제가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한테 걸었던 소송 부분에 대해서 돈을 돌려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변호사님께 여쭤보니까 사기는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피해 변제를 했다는 사정은 양형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하길래 아싸 싶은 마음에 계속 법적 다툼했어요. 저는 뭐 너무 뿌듯했죠. 돈도 돌려받고 이 인간 처벌로 귀싸대기 날려줄 수 있어서요. 비록 사기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그 인간의 엄마는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정 싸움하면서 위자료에 벌금에 실형까지 엄청나게 호되게 처벌받고 있어요. 학교와 그 인간 회사에도 이런 사실이 소문나서 아무도 그와 말 섞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조건 좋으면 장가를 갈 생각으로 여기저기 덤벼보는데
이미 소문 짱 났는데 그게 쉽게 될까요? 정말 제정신 못 차리는 두 인간 제가 독박 쓸 뻔했는데 정말로 천운이 도왔지요.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 다음에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겨 다른 사람은 잘 만나겠죠? 지금까지 지옥에서 탈출한 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엄마가 말한 대로 친구들과 여행도 가보고 일도 열심히 하고 여러 남자도 만나보면서 젊음을 즐기고 있습니다. 진짜 그 나이 때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이 여유롭고 너그러운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그러길 바랄게요. 이제 바람이 꽤 쌀쌀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조심해야 해요. 건강에 유념하시고 만사형통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